커리어와 인식의 정점에 서 있는 형제들이여,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는가? 왜 25세의 꽃다운 나이에 당신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여자가 35세가 된 지금 갑자기 당신의 인생에 출몰하여 의심스러울 정도의 열정과 호의를 보이는지 말이다. 부디 당신의 가치가 드디어 빛을 발해 그녀가 뒤늦게나마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다는 달콤한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현실은 당신의 상상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비참하다. 당신은 지금 내가 새벽 2시에 대지진이라 명명한 거대한 심리적 붕괴 현상을 목격하고 있을 뿐이다. 그녀는 당신이라는 남자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청춘이라는 타이타닉호가 차가운 심연 속으로 침몰해가는 순간 유일하게 손에 잡히는 마지막 구명보트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이 현상을 정확히 해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35세 여성의 뇌내에서 벌어지는 생화학적 전쟁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이를 흔히 에피파니, 즉 갑작스러운 각성 단계라고 부르지만 실상 그것은 각성이 아닌 공포에 기반한 생존 본능의 발현이다. 당신이 잠든 새벽 2시, 그녀는 왜 깨어있는가? 왜 그 늦은 시간에 인스타그램의 피드를 끊임없이 새로 고침하며 당신의 과거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가? 이것은 로맨틱한 불면증이 아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시계가 울리는 굉음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신경증적 발작이다. 그녀의 타임라인을 채우던 화려한 파티 사진과 해외여행의 허세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동창들의 결혼식 사진과 갓 태어난 아기들의 사진이 채우기 시작했을 때 그녀가 느끼는 감정은 질투를 넘어선 실존적 공포다. 그녀는 자신이 구축해온 세계가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음을 직감한다. 20대 시절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평범하고 지루한 삶, 즉 안정적인 가정과 아이가 있는 삶이 사실은 자신이 도달할 수 없는 선격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녀의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이때 발생하는 코르티솔의 수치는 그녀를 이성적인 판단 불능 상태로 몰아넣는다. 그녀가 당신에게 보내는 심야의 메시지, 야니, 혹은 갑자기 네 생각이 났어라는 문장은 당신을 향한 그리움의 표현이 아니라 나를 이 공포에서 건져내라는 절규에 가깝다. 고가치 남성인 당신은 이 신호를 감정의 교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조난 신호이며 당신은 구조대가 되기를 자처해서는 안 된다. 이 상황을 더욱 명확히 시각화하기 위해 빈 승강장 증후군이라는 개념을 도입해보자. 20대의 그녀는 기차역에 서 있었다. 수많은 기차가 그녀 앞을 지나갔다. 성실하고 헌신적이지만 다소 지루해 보이는 안정감이라는 기차들이 수없이 정차했지만 그녀는 탑승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다음 배차에 더 화려하고 더 자극적이며 자신의 허영심을 충족시켜줄 알파라는 특급 열차가 올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매표소 앞에서 자신의 젊음과 미모라는 티켓을 만지작거리며 승차를 거부했다. 그러나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흐른다. 어느덧 해는 저물고 역사의 조명은 하나둘 꺼져간다. 안내방송에서는 더 이상 배정된 특급 열차가 없음을 알린다. 이제 승강장에는 찬바람만 불고 그녀의 손에 들린 티켓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너덜너덜해졌다. 바로 그 순간 역무원들이 청소를 시작하려 할 때 막차를 놓친 채 플랫폼을 서성이는 그녀의 눈에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당신이 들어온다. 그녀가 당신을 선택한 것은 당신이 목적지이기 때문이 아니다. 더 이상 탈 수 있는 기차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 남성들이 자조적으로 말하는 설거지론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 당신은 그녀가 맛있는 음식을 다 먹어치운 후 남겨진 지저분한 그릇을 닦아야 하는 존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놓쳐버린 수많은 기회비용에 대한 책임을 당신에게 전가하려 한다. 그녀가 20대의 나쁜 남자들에게 헌납했던 열정과 순수는 이미 소진되었고 당신에게 남은 것은 계산기와 청구서뿐이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기만이다. 이러한 심리적 배경 위에서 작동하는 절망의 산술을 냉정하게 계산해보라. 35세 여성이 연애시장에 나왔을 때 그녀의 머릿속에는 낭만이 아닌 처절한 수학 공식이 돌아가고 있다.
지금 당신을 만나 1년간 연애를 한다면 36세, 결혼 준비를 하고 식을 올리면 37세, 그리고 아이를 가지려 노력한다면 38세가 된다. 의학적으로 명백한 고위험 산모, 즉 노산의 영역에 진입하는 것이다. 이 생물학적 데드라인은 그녀를 미치게 만든다. 그녀가 만난 지 2개월 만에 결혼 이야기를 꺼내거나 갑작스럽게 동거를 제안하며 당신의 삶 깊숙이 침투하려는 이유는 당신을 깊이 사랑해서가 아니다. 그녀에게는 서로를 알아가고 감정을 쌓을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지금 쇼핑몰 폐점, 5분 전 물건을 닥치는 대로 카트에 담아 계산대로 질주하는 고객과 같다. 물건의 품질이나 필요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문이 닫히기 전에 무언가를 샀다는 안도감이 필요한 것이다. 고가치 남성인 당신이 이 속도전 말려드는 순간 당신은 그녀의 인생이라는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 그녀는 당신의 성격, 가치관, 비전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자원, 안정성, 그리고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그녀를 방어해줄 남편이라는 타이틀이 필요할 뿐이다. 이것은 관계가 아니라 비즈니스 인수 합병에 가깝다. 단, 부채는 그녀가 가져오고 자본은 당신이 대는 불공정 거래다. 특히 한국 사회의 특수성은 이 공포를 극대화한다. 미디어와 사회는 지난 10년 동안 그녀들에게 너는 골드미스다. 결혼은 선택이다. 30대는 새로운 20대다라는 달콤한 거짓말을 속삭여왔다. 그러나 막상 30대 중반이 되어 마주한 현실은 차갑다. 소개팅 시장에서의 등급은 수직 하락하고 주변의 시선은 당당한 커리어 우먼에서 성격에 문제가 있어 결혼 못한 노처녀로 급변한다. 이 인지부조화는 그녀를 시한폭탄으로 만든다. 그녀 내부에는 사회에 대한 분노, 자신을 속인 미디어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가 뒤엉켜 마그마처럼 끓고 있다. 그녀는 이 폭발 직전의 감정을 받아줄 안전한 쓰레기통 혹은 폭탄 처리반을 찾고 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성실하게 살아온 당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줄 아는 당신이 그 적임자로 지목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불안을 당신에게 투사하며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하려 들고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 할 것이다. 이는 사랑의 확인이 아니라 자신이 확보한 숙주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는 통제 욕구의 발현이다. 우리는 여성 혐오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진화심리학적 기제와 사회적 현상이 만들어낸 괴물을 직시하자는 것이다. 여성이 나이가 들면서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 선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그 대가를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남성에게 떠넘기려 할 때 그것은 도덕적 해이자 기생적 행위가 된다. 당신이 20대에 땀 흘려 쌓아 올린 커리어, 절제하며 모은 자산, 그리고 단단하게 다져온 멘탈리티는 누군가의 늦은 후회를 보상해주기 위한 위로금이 아니다. 그녀가 흘리는 눈물에 속지 마라. 그 눈물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의 청춘과 기회에 대한 애도일 뿐이다. 그녀가 보여주는 갑작스러운 순종과 헌신은 20대에 알파 남성들에게 바쳤던 자발적인 복종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전략적 의태이며 결혼이라는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는 가식이다. 당신이 이 새벽의 공습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냉철한 이성이 필요하다. 그녀의 호흡이 가빠질수록 당신은 더욱 차분해져야 한다. 그녀가 서둘러 관계를 규정하려 할수록 당신은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춰야 한다. 이것은 밀당이 아니다. 이것은 불량 채권을 걸러내기 위한 엄격한 심사 과정이다. 고가치 남성으로서 당신은 이제 선택받는 입장이 아니라 선택하는 입장에 서 있다. 이 권력을 자각하라. 그녀가 35년 동안 방치해온 자신의 인생 성적표를 당신에게 내밀며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니? 라고 물을 때 당신은 채점관으로서 냉정하게 그 성적표의 위조 여부와 실제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그 성적표는 거품과 과장으로 점철되어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현상의 표면을 걷어내고 그 아래 끓고 있는 더 깊고 어두운 심리를 들여다보았다. 35세의 패닉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생존을 건 필사적인 투쟁임을 이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하다. 그녀들은
이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즉 당신이라는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더욱 정교하고 교묘한 전술들을 구사하기 시작한다. 단순히 매달리는 것을 넘어 당신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당신의 구원자 콤플렉스를 건드리며 심지어는 주변 환경까지 조작하여 당신을 포위망에 가둘 것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라 했다. 우리는 이제 그녀들의 무기고를 털어 그 안에 숨겨진 무기들이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우리는 앞서 35세 여성이 마주한 생물학적 공포의 심연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전장이 파악되었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니다. 적은 코너에 몰렸을 때 가장 위험하며 생존 본능이 발동한 여성의 전략은 무서울 정도로 치밀하고 본능적이다. 이제 우리는 그녀들이 당신이라는 숙주에게 안착하기 위해 구사하는 고도의 심리 전술, 즉 방어기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기만술과 당신의 영웅 심리를 역이용하는 덫을 해부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 코칭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이 설거지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주체적인 제왕으로 남을 것인가를 결정짓는 방어 운전 매뉴얼이다. 가장 먼저 당신이 마주하게 될 거대한 장벽은 바로 높은 기준이라는 이름의 허상이다. 그녀들은 종종 자신의 싱글 상태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렇게 말한다. 저는 눈이 너무 높아서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혹은 제 기준에 맞는 남자가 없더군요. 형제여, 이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자 자신의 가치 하락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연막 작전이다. 진화심리학적으로 여성이 번식 정년기인 20대를 홀로 보냈거나 짧은 연애만 반복했다면 그것은 그녀가 남자를 안 만난 것이 아니라 못 만난 것에 가깝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가 원했던 상위 1%의 알파 남성들은 그녀를 먹버, 대상으로만 여겼고 그녀에게 헌신하려 했던 수많은 베타 남성들은 그녀의 성에 차지 않아 걷어차였을 뿐이다. 그녀가 말하는 높은 기준은 사실 실패한 베팅의 다른 이름이다. 그녀는 자신의 시장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자신을 거쳐간 나쁜 남자들의 환영을 쫓으며 시간을 낭비했다. 이제 와서 그녀가 당신에게 까다로운 조건을 들이미는 것은 당신이 그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인생이 실패한 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내 기준을 못 따라와서야 하는 자기 최면을 당신을 통해 확인받으려는 심리적 자해의 행위다. 그녀가 당신의 직업, 연봉, 사는 곳, 심지어 부모님의 노후 준비까지 집요하게 캐묻는 것을 꼼꼼함으로 착각하지 마라. 그것은 도축업자가 소의 등급을 매기는 과정과 다를 바 없다. 그녀는 당신이라는 인간을 사랑할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자원이 자신의 망가진 자존심을 얼마나 복구해 줄 수 있을지를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보다 더 치명적이고 고가치 남성들이 가장 쉽게 걸려드는 덫은 바로 구원자 콤플렉스의 자극이다. 성공한 남성들, 특히 자수성가하여 높은 위치에 오른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사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난관을 극복하고 성취를 이뤄낸 당신의 DNA에는 약자를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본능이 각인되어 있다. 노련한 35세의 여성은 이 지점을 정확하게 타격한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비극적인 드라마로 각색한다. 전 남자친구는 나를 학대했어. 나는 늘 헌신했지만 배신만 당했어. 세상에 믿을 남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녀의 눈물 젖은 고백을 듣는 순간 당신의 뇌내에서는 도파민과 함께 영웅 심리가 솟구친다. 나는 그 쓰레기들과 달라. 내가 너를 치유해 줄게. 내가 너의 진정한 사랑이 되어 줄게. 멈춰라. 제발 멈춰라. 당신은 지금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감옥의 문을 열고 있다. 냉정하게 직시하자. 그녀가 만난 쓰레기들은 과연 우연히 그녀의 인생에 나타났을까?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본능적 끌림에 의해 그 나쁜 남자들을 선택했고 그들에게 열광했으며 그들에게 자신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바쳤다. 그녀가 말하는 상처는 피해자의 낙인이 아니라 그녀의 잘못된 선택이 남긴 영수증이다. 그런데 왜 그 청구서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당신이 대신 지불하려 하는가? 당신이 그녀를 구원하려 드는 순간 관계의 역학은 비틀어진다. 당신은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감정의 쓰레기통이자 물주가 된다.
더 끔찍한 진실은 구원받은 자는 결코 구원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면 그는 살려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떠나거나 보따리를 내놓으라며 화를 낸다. 그녀는 당신에게서 안정을 얻는 순간 다시금 과거의 자극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그녀의 고장난 인생을 수리해주는 정비공일 뿐 그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즐기는 주인은 될 수 없다. 이것은 헌신이 아니라 호구 잡히는 지름길이다. 퐁퐁남의 비극은 바로 내가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오만함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러한 불안정한 심리 상태는 필연적으로 감정의 핑퐁 게임으로 이어진다. 당신은 아마 경험했을 것이다. 어제는 세상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뜨겁게 당신에게 애정 공세를 퍼붓던 그녀가 오늘은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거나 차가운 태도를 보이는 현상을 말이다. 많은 남성이 이를 밀당이라고 착각하며 전전긍긍한다. 하지만 이것은 밀당이 아니다. 이것은 그녀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성과 본능의 처절한 내전이다. 그녀의 이성 전두엽은 외칩니다. 이 남자는 안전해. 이 남자를 잡아야 내 노후가 보장돼. 빨리 결혼해. 그래서 그녀는 당신에게 과도한 친절과 애정을 쏟아붓는다. 하지만 그녀의 본능은 비명을 지른다. 하지만 이 남자는 지루해. 성적 매력이 없어. 예전 그 오빠처럼 가슴 뛰게 하지 않아. 그래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당신을 밀어내고 거리를 둔다. 이 혼란스러운 신호는 당신을 미치게 만든다. 당신은 그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더 노력하고 더 많은 선물을 하고 더 많이 헌신한다. 바로 이것이 간헐적 강화라는 심리 조작이다. 도박에 중독되는 이유와 같다. 가끔 터지는 잭팟들 기대하며 당신은 계속해서 코인을 슬롯머신에 집어넣게 된다. 고가치 남성인 당신은 비즈니스에서 불확실한 변수를 제거하는 데 익숙할 것이다. 그런데 왜 연애에서는 이토록 불안정한 변수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가? 그녀의 변덕은 여자의 마음은 갈대여서가 아니라 당신을 향한 진정한 욕망, 이 부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버그다. 그녀가 당신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 당신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며 당신의 프레임 안에 머물려 노력할 것이다. 그녀가 롤러코스터를 태운다면 당장 안전벨트를 풀고 하차하라. 마지막으로 이 전장에는 보이지 않는 적들이 매복해 있다. 나는 그들을 그림자 내각기라 부른다. 바로 그녀의 주변을 맴도는 독신 친구들과 비교하는 어머니다. 35세 미혼 여성들의 우정은 기묘한 연대감을 가진다. 겉으로는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척하지만 심층 심리에는 나만 혼자 도태될 수 없다는 물귀신 작전이 깔려 있다. 당신이 그녀와 잘 되어갈 낌새가 보이면 그녀의 친구들은 축복 대신 의심의 씨앗을 뿌린다. 이야, 그 남자 키가 좀 작지 않아? 연봉은 그 정도면 너한테 부족하지 않아. 내 아는 언니 남편은 강남에 집 해왔다더라. 그녀들은 친구가 자신보다 낮은 급의 남자와 결혼하는 꼴은 볼 수 있어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꼴은 못 본다. 그녀들은 친구의 눈을 높여 사실은 현실 감각을 마비시켜 결국 자신들의 곁에, 즉 비참한 솔로의 지옥에 계속 머물게 하려 한다. 또한 그녀의 멋있는 어머니는 어떤가? 딸을 금지옥엽 키웠다는 명분 아래 딸의 35년 세월의 감가상각은 무시한 채 당신에게 무리한 예단과 혼수를 요구한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재고품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당신을 박앤세일 사냥꾼 취급하며 모욕감을 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여자가 이들의 말에 휘둘린다는 점이다. 그녀에게 주관이 없기 때문이다. 주관이 없는 여자는 평생 주변의 소음에 따라 당신을 비교하고 들들 볶을 것이다. 당신은 한 명의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 뒤에 숨은 탐욕스럽고 질투심 많은 군단과 싸워야 한다. 형제여, 이 모든 덫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킨다. 그녀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제공할 기능을 원한다. 그녀는 사랑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잠재울 진통제와 노후를 책임질 연금 복권을 찾고 있다. 냉동 여왕의 차가운 심장은 당신의 따뜻한 천으로 녹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이미 너무 오랜 시간 차가운 계산의 세계에서 살아왔기에 순수한 열정이라는 세포가 괴사해버렸다. 당신이 그녀의 구원자가 되려 할수록
당신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다. 당신은 그녀의 텅 빈 눈동자 속에서 사랑을 찾으려 하지만 그곳에 비친 것은 오직 당신의 지갑과 아파트 문서뿐이다. 이제 우리는 적의 전략을 완벽하게 파악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있고 당신을 숙주로 삼으려 하며 주변의 지원 사격까지 동원해 당신을 압박해온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가치 남성인 당신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도망치는 것만이 능사인가? 아니면 이 판을 뒤집고 진정한 관계의 주도권을 쥐는 방법이 존재하는가? 단순한 회피를 넘어 당신의 가치를 지키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한 제왕의 전략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다. 당신은 일부에서 여성의 35세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닌 생존 본능이 지배하는 생물학적 공포의 임계점임을 목격했고, 2부에서는 그 공포를 은폐하기 위해 그녀들이 얼마나 정교한 위장술과 구원자 덫을 설계해 놓았는지 뼈저리게 확인했다. 이제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던 낭만이라는 이름의 안대는 벗겨졌다. 그러나 진실을 아는 것과 그 진실을 바탕으로 승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전장의 지형을 파악했다면 이제는 적을 압도하고 영토를 지배할 대전략이 필요하다. 많은 남성이 레드필을 삼키고 진실을 마주한 뒤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분노에 잠식되곤 한다. 하지만 진정한 리얼리스트는 감정적 소모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그는 냉철한 이성으로 게임의 규칙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설계한다. 이 마지막 장은 당신이 설거지남이나 퐁퐁남이라는 비참한 패배자의 역사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통제하는 절대적 주권자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행동 강령이자 고가치 남성을 위한 독립 선언문이다. 첫 번째로 당신이 장착해야 할 무기는 시간의 비대칭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다. 현대사회는 남녀 평등을 외치지만 자연의 섭리인 시간은 결코 남녀에게 평등하게 흐르지 않는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다. 35세 여성에게 시간은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와 같다. 그녀의 가입력, 외모, 그리고 시장 가치는 매초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그녀는 패닉 타임라인을 설정하고 당신을 그 급류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다.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식장을 예약하려 하고 6개월 만에 임신을 계획하며 당신의 커리어 플랜이나 재정적 목표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남들 다 갈 때 가야 한다며 압박한다. 많은 남성이 이 압박을 사랑의 열정으로 착각하거나 나도 이제 늦었으니 맞춰줘야지라는 패배주의적 사고로 수용한다. 형제여, 이것은 자살행위다. 당신이 30대 중반 혹은 40대에 접어든 남성이라면, 그리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며 커리어를 쌓아온 남성이라면 당신의 시간은 이제 막 골든타임에 진입했다. 남자의 매력은 20대의 풋내, 나는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30대 이후 축적된 경험, 자원, 지위, 그리고 여유에서 나온다. 당신은 숙성될수록 향이 깊어지는 빈티지 와인이다. 반면 그녀는 유통기한이 임박하여 떨이 처분을 기다리는 신선식품과 같다. 왜 와인이 신선식품의 부패 속도에 맞춰 자신의 마개를 따야 하는가? 그녀가 조급해할수록 당신은 더욱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춰야 한다. 당신의 느긋함,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라는 태도, 그리고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는 그녀를 미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가질 수 없는 태도야말로 그녀가 20대 때 알파 남성들에게 느꼈던 바로 그 매력의 원천이다. 당신이 시간에 쫓기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관계의 주도권은 당신의 손에 쥐어진다. 두 번째, 전략적 핵심은 필요와 욕망을 잔인할 정도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사랑이라고 믿는 감정의 실체를 해부하는 작업이다. 35세 여성이 당신을 선택했을 때 그것은 당신이라는 수컷에 대한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욕망 때문인가? 아니면 당신이 제공하는 아파트와 월급이라는 생존 자원이 필요해서인가? 슬프게도 후자일 확률이 99%다. 그녀는 당신의 육체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능을 탐한다. 이것은 거래이지 관계가 아니다. 당신이 만약 이 거래를 수락한다면 당신은 남편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ATM이자 감정 노동자로 전락한다. 이를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자발적 희생과 조건 없는 순종이 있는지를 보라. 여자는 자신이 진정으로 욕망하는 알파 남성 앞에서는 자신의 규칙을 깬다. 혼전순결주의자도 탕녀가 되고 페미니스트도 순종적인 요조숙녀가 된다. 하지만 당신 앞에서는 온갖 조건과 규칙을 내세운다. 피곤해서 안 돼. 내일 출근해야지. 집안일은 반반이야. 형제여, 이것은 그녀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다. 그녀는 당신에게서 자원을 뽑아내기 위해 최소한의 의무 방어전만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이제 필요에 의해 당신을 찾는 여자를 경멸해야 한다. 당신의 자원이 사라져도 당신 곁에 머물 여자가 아니라면 그녀는 기생충에 불과하다. 풍요의 마인드셋들 가져라. 세상에는 여자가 반이다. 당신의 가치가 높다면 당신의 기능이 아닌 당신의 본질을 욕망하는 더 젊고 건강한 정신을 가진 여성을 만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느라 튼튼한 사다리를 걷어차지 마라. 세 번째, 거절의 미학과 악역의 자처다. 당신이 주도권을 잡고 그녀의 조종에 저항하기 시작하면 그녀는 필연적으로 가스라이팅 모드로 전환한다. 오빠 변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남자가 되어서 쪼잔하게 왜 그래? 그녀는 당신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남성성을 거세하려 들 것이다. 이때 당신이 아니야. 내가 미안해라고 사과하는 순간 게임은 끝난다. 당신은 다시 패배자의 굴레를 쓰게 된다. 기억하라. 여자가 당신을 나쁜 남자, 이기적인 인간,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라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주 잘하고 있다는 최고의 칭찬이다. 그것은 당신이 그녀의 통제권 밖으로 벗어났으며 당신의 프레임이 그녀의 프레임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가치 남성은 타인의 평가, 특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을 조종하려는 여자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때 무표정하게 바라보라. 그 눈물은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부리는 투정에 불과하다. 당신은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다. 당신의 자비와 연민은 당신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베풀어져야 한다. 당신을 호구로 보고 이용하려는 자에게 베푸는 친절은 미덕이 아니라 멍청함이다. 단호하게 아니오 라고 말해라. 그 거절이 당신을 지키는 성벽이 될 것이다. 네 번째, 비교 우위의 무력화와 그림자 내각의 차단이다. 35세 여성의 뒤에는 항상 그녀를 조종하는 독신 친구들과 욕심 많은 친정 엄마가 있다. 그녀들은 끊임없이 당신을 다른 남편들과 비교한다. 누구 남편은 이번에 승진했다더라. 누구는 강남에 집을 샀다더라. 당신의 아내가 이 말을 전달하는 앵무새가 되게 하지 마라. 만약 그녀가 비교질을 시작한다면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강력하게 경고하라. 그렇게 그 남자가 부러우면 그 남자에게 가라. 당신은 비교당하는 객체가 아니다. 당신은 이 관계의 최고 결정권자다. 또한 당신의 재정 상태와 미래 계획을 그녀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마라. 정보는 곧 권력이다. 당신이 얼마를 버는지, 자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게 하라. 그들이 당신의 자산을 개상이 두드리듯 파악하는 순간 그 자산은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당신은 관리자로 전락한다. 경제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당신이 피땀 흘려번 돈의 행방은 오직 당신만이 결정해야 한다. 공동명예, 월급 통장 관리라는 달콤한 덫에 걸려들지 마라. 그것은 현대판 노예 계약서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시선을 여자라는 작은 세계에서 거두어 제국, 건설이라는 거대한 과업으로 돌려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자는 당신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여자는 당신이 건설한 제국에 초대받은 손님일 뿐이다. 많은 남성이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것을 인생의 최종 목표로 삼기에 실패한다. 가정이 목표가 되는 순간 당신은 가정의 부속품이 되고 아내와 아이들의 비위를 맞추는 하인이 된다. 하지만 당신에게 당신만의 원대한 비전, 커리어의 정점, 사회적 영향력 혹은 육체적 지적 성취라는 더 높은 목표가 있다면 상황은 역전된다. 당신이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당신의 등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여자를 매료시킨다. 여자는 자신보다 더 큰 세계를 가진 남자를 동경한다.
당신이 여자에게 잘 보이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제왕이 되려 노력할 때 비로소 가치 있는 여성이 당신을 따르거나 혹은 당신이 굳이 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몽크 모드를 두려워하지 마라.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당신을 단련하는 용광로다. 혼자서도 완벽하게 행복할 수 있는 남자만이 둘이 되었을 때도 불행해지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네오리얼리스트가 제안하는 남성의 길은 이기주의가 아니다. 이것은 본질주의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회복하고 기생적인 관계를 거부하며 상호 존중이 가능한 건강한 관계를 택하는 용기다. 35세의 패닉에 빠진 여성들이 만들어낸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마라. 그녀들의 절박함은 그녀들의 몫이다. 당신은 당신의 시계, 당신의 나침반, 당신의 지도를 가지고 당신의 항해를 계속하라. 세상은 넓고 기회는 무한하며 당신의 전성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더 이상 설거지는 없다. 이제부터는 오직 당신이 차린 성대한 만찬만이 있을 뿐이다. 스스로 왕관을 써라. 그리고 그 무게를 견뎌라. 그것이 남자의 길이다.